자, 19강 들어가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 얘기했듯이 19강에서는 이제 저당의 유동화 제도예요. 그래서 여기는 자, 일단 말씀드리면 어디가 가장 초점 빈도가 높으면 1차, 2차 시장을 바꿔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제가 체크하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체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BS에 대한 종류도 넘기시면은 물론 제가 박스에 초과담보까지 다 얘기를 해놨어요. 그렇지만 초과담보까지는 그냥 제가 MBB가 초과담보 가능하다라는 것만 가고 거기 깊숙한 건 제가 문제집에서 나중에 예상 문제에서 다루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은 자, 나올 수 있는 것만 이제 우리가 봐서 갑니다. 자, 294로 가시면 저당 유동화 제도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크게 틀을 보고 우리가 이제 본다면 1차와 2차를 바꿔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이게 보금자료론이에요. 제가 보금자료론은 이제 강의를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금자료론이 자, 고정금리라는 자체는 안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10년, 15년, 20년, 30년도 안 바뀌거든요. 5년 미만이라고 하면 나와서 틀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만 원래는 7월 달에 시험 공고 시행 날짜로 가는데 이번엔 10월 28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출제원이 들어가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제가 안 해드리고 나중에 가서 예상 문제 때 뽑아드리기도 하고요. 기출 문제 몇 개만 다루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차입자가 있습니다. 자, 차입자가 이제 보통 보금자료는 주택이어야 되죠,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1억짜리 부동산을 가지고 자금을 대출받습니다. 대출 A은행한테. 자, A은행을 우리가 대출자라고 하죠. 대출자. 여기가 1차 대출기간이 돼요. 1차 대출기간. 자, 그러면서 자, 은행은 이제 두 가지 금고가 있어요. 현금과 채권이 있습니다. 현금이 많으면 유동성이 높을 거고요. 이자는 안 붙고 채권이 많으면 유동성이 안 되고 이자가 많이 붙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가지고 오죠. 그래서 이제 이 주택에 대해서 저당 채권을 유동화시켜요. 그럼 채권이 줄면서 현금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HF라고 하겠습니다. HF가 한국주택금융공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동화 중개기간이라고 하죠. 유중기.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 자금을 주게 되면 자, 이걸 권리를 가져오죠. 그래서 저당을 모아놨다 해서 저당풀이라고 합니다. 저당풀이에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가 자금을 주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MBS라는 걸 발행해요. 근데 이거는 주택 저당 채권을 증권화 시켰기 때문에 자, 사채를 발행합니다. 채자가 들어가면 다 제가 부채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건 다 부채금융입니다. 부채금융이면서 부채증권을 발행한다. 그래서 MBS라는 자체는 자, 우리가 앞에가 주택이 생략이 됐고요. 모기지가 저당이에요. 빼기 담보죠. S가 증권입니다. 그래서 주택 저당 담보 증권이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2차 대출 기간이 되는 거죠. 2차 대출 기간. 자, 그러면서 우리가 1차와 2차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1차 저당 시장이 되고요. 여기가 2차 저당 시장이 되는 거죠.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자, 그러면서 우리가 책에 보시면은 여기는 1차는 자금을 대출해 준 시장이고 여기는 자금을 공급해 준 시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투자자가 저당에 대한 투자자다 보니까 저당 수익률이 이자 수익이에요. 저당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을 만족해야 됩니다. 요구 수익보다 크거나 같을 때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요구가 작아야 된다. 자, 그러면 1차와 2차는 완전히 틀려요. 차입자가 나오면 1차입니다. 그래서 자금의 주택의 수요자라고 나올 수 있거든요. 주택의 수요자. 차입자가 나오면 1차고 투자하면 2차예요. 차입자와 2차는 이게 상관이 없고요. 1차 대출기간과 2차 대출기간은 저당권을 유동화를 하게 되면 비용이 나가니까 자, 우리가 자기가 여유가 있으면 이 채권을 유동화 안 합니다. 채권을 또 보유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로. 반드시 유동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저당채권 형성되는 시장이고 유동화되는 시장이다. 1차 금리와 2차 금리를 봤을 때 1차 금리가 높아야 돼요. 자, 1차 금리가 바로 대출에 대한 대출 금리가 됩니다. 얘가 높아야지만 유동화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2차 금리라는 자체는 2차에 대한 2차 시장에 대한 금리가 MBS에 대한 저당 수익입니다. MBS 저당 수익률. 자, 이게 이제 국공채 이자보다 약간 이자가 높거든요. 요구 수익률을 이제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예금금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요즘 예금금리 굉장히 낮죠. 그래서 뭐 연 1.5% 좀 많이 줍니다.
국공채보다 조금 이자가 높다 그랬어요. 그렇게 뭐 크게 이자가 붙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연 2.5다 하면 많겠죠. 그럼 연 한 5% 받는다. 그럼 1차 금리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1차 금리가 비중이 높다. 공인 중에서 1차와 2차가 있죠. 이론이 1차죠.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94페이지 밑에 전제 조건에 2번 저당 수익 요구를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걸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저당 시장은 자금을 대출해 줘서 1번에 가시면 저당 대부의 수요자가 차입자입니다. 차입자 있으면 무조건 1차예요. 그 다음에 2번 자, 자사진 포트폴리오 보유기도 합니다. 반드시 매각하는 게 아니에요. 저당을. 그 다음에 우리가 없을 때 매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는 저당 시장의 주택 자금 공급 시장이고요. 투자자가 들어갔습니다. 유동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3번에 얘네들도 저당을 어떻게 돼요? 자신의 포트폴리오 일부로 하기도 하고 없을 때는 또 우리가 유동화하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그 기능에서는 다른 것들은 다 잘 안 나옵니다. 요새. 어떤 게 잘 나오냐면 대출 기간이 잘 나와요. 1번 대출 기간 유동성이 증가하죠. 자, 어떻습니까? 현금이 많아지니까 유동성은 증가를 합니다. 증가를 하고 거기에 따른 유동성 위험은 감소해요. 자, 이 두 가지를 바꿔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2번도 잘 나옵니다. 자, 지금 은행이요 많은 재원이 있으면 안 빌려줘요. 우리가 유동화를 안 하죠. 근데 유동화를 했다는 것은 자기가 한정된 자금이거든요. 그 다음에 유동화되니까 많은 자입자에게 더 많은 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정부 입장에서는 2번 주시장 같은 다른 자본시장의 침체 시, 자, 다른 시장의 침체 시 자금의 흐름에 대한 왜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거죠. 제도장치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MBS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발행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넘기시면은 박스로 가신 다음에 이제 조금 편법을 써서 야매를 좀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297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초과담보라는 자체는 MBB만 초과담보를 확보해야 된다만 나왔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봅니다. MBS에 대한 수익률이 MBS에 대한 투자자에 대한 그 MBS에 대한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MPTS가 있고 MBB가 있고 그다음에 MPTB가 있고 CMO라는 게 있습니다. CMO. 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게 MBB와 CMO입니다. MBB. 채권 형태로 발행하고 MBS에 대한 증권 형태로 CMO를 발행해요. CMO는 이제 다계층 채권이라고 나오고요. 다계층 채권이다 나오고 그다음 MBB는 자, 주택 저당 채권을 담보로 합니다. 저걸 담보로 해서 또 채권화 시켜요. 좀 길죠. 채권 형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요걸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일단 여기서 조기 상환 이용과 이자율 이용과 채무 불이행 위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이 제가 아껴놨던 곳이 앞쪽으로 오시게 되면 교재로 가시면은 여러분이 그 앞쪽으로 오셔서 갑니다. 그 저당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286페이지 가시면 저당의 위험이 채무불이행 위험, 조기상환 위험, 유동성 위험이 있거든요. 자, 이자율 위험이 빠졌죠.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위험을 이제 누가 부담하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보는데요. 자,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1차에서 이 대출금리를 내게 돼서 대출금리가 이제 고정금리 들어가게 되면 인조라고 있었죠. 자, 이 시장이자가 낮아지면 조기상환 위험을 합니다. 대출자가 안고 가요. 조기상환 위험은 만기 전 변제하기 때문에 이자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자가 높아지면은 오히려 조기상환을 안 해버리니까 은행이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은 두 가지 권리를 가져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저당 채권인데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리금 수취권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민법에서 자금을 대출해주고 원리금을 상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채권이죠.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할 경우 차입자가 담보물에 대해 담보물권을 갖게 돼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 있는데 이건 저당권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돈 못 갚으면 우리가 어떤가 채무불이행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경매 처리를 하죠. 채무불이행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 처리를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자 조기 상환을 하게 되거나 이자율 위험이 생기게 되면 이자가 잘 안 들어옵니다. 원리금 수익권자가 치고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저당권 설정했지만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자체적으로 이 모기지 패스라는 자체는 다 넘깁니다. 지분형이에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죠. 그래서 다 넘겨버려서
얘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투자자가 안고 갑니다. 그 조기 상환 위험이 들어도 방어를 못해요. 조기 상환에 대한 위험을 투자자가 안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가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교재로 가시면은 콜방어라는 게 있어요. 자, 295페이지 가시면 MBB를 보시게 되면 맨 밑에 우리가 MBB는 발행기관이 투자자한테 조기 상환하는 것을 방어하죠. 발행기관이 투자자한테 조기 상환하는 것을 이제 콜로 부릅니다. 방어하는 게 콜방어예요. 그럼 얘는 콜방어가 안 되거든요. 콜방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MBB라는 채권 형태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건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을 다 발행기관이 가져갑니다. 발행기관이. 그래서 발행기관이 다 조기 상환이 위험하기 때문에 원리금이 안 넘기는 거는 이건 현금으로 바로바로 연결 안 돼요. 6개월 단위로 갑니다. 자, 이건 콜방어가 얘는 아까 불가능했는데 얘는 가능하죠. 콜 방어할 수 있어요. 콜 방어가 가능하다. 그럼 우리가 중간 야매. 자, 콜 방어는 한글로 세 글자예요. 세 글자 되는 건 이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집니다. 페이, 혼합형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CMO가 탄생이 되는데, 자, 페이리투루라는 것은 이건 혼합형이에요. 두 가지가 잘 안 팔리다 보니까 새로운 상품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짜장면하고 짬뽕이 나눠서 팔면 안 판매되더라. 아, 이거 큰일 났다. 합쳐보자. 잘 팔립니다. 그래서 혼합형으로서 짬짜면이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한테 넘기고 저당권은 발행기관이 갖고 와요. 투자자가 조기상환 위험을 지니까 콜방어가 안 되지. 왜? 네 글자니까. CMO라는 게 탄생합니다. CMO는 장기 투자자일수록 콜방어가 돼요. 물론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가 같기 때문에 조기상환 위험을 지나 우리가 다계층 채권이라는 게 낫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계층 채권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시면 제 교재의 우리나라에 대한 트렌치가 페이지로 가시면은 그 교재 제가 해놨어요. 한국대금융공사 발행하는 296페이지 가시면 1-1 트렌치라고 합니다. 한 계층을. 트렌치별로 우리가 트렌치별로 여러 가지 다계층이 나오면 무조건 CMO 찍으셔야 돼요. 그러면 만기 구조가 다르죠. 1년 만기보다 3년 만기가 더 세겠고 신용등급이 이제 좋다는 것은 후순위와 선순위 중에서 선순위가 미리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를 타더라도 뭐 한 10년 있다 타시는 분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개가. 먼저 타가시는 분이 이자가 적지만 그래도 안전하죠. 선순위가 또 신용등급이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A에 대한 신용등급이 높다는 것은 한국대금융공사가 또 보증을 해줘요. 그래서 이 자체적으로 공사가 하다 보니까 자, 콜 조건이라는 자체는 1-1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1-4는 3개월 후에 콜이는 건 3개월 동안 콜 방어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트렌치 가시면 5년 후에 콜은 5년까지 콜 방어를 해줬다는 건 장기 투자자수 더 실현되죠.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험은 콜 방어가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면 따라가시는데요. 이렇게 갈게요, 제가. 자, 투자자를 소리 나는 데서 쓰면 영어로 투자자가 되고요. 발행기간을 소리 나는 데 쓰면 발이 돼요. 발. 자, 그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T가 들어가면 투자자고, B가 들어가면 발행기간이구나. 자, 발발이구나. 다 발행기간이시겠다. TB니까 혼합형이다. 페이니까 페이만 넘어가고, 본드는 저당권을 갖고 있더라. MBTS는, TS는 학교 다닐 때 복수 체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97페이지에 가시면은, 우리가 이 내용들은 아마 제가 요약해서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MBS에 대한 기본 소에 다 있기 때문에 그 박스만 정리하세요. 그래서 MBTS는 투투투죠. 저당권, 원리금 수취권에 대한 걸 투자자가 가니까 조기상환이 오면 투자자가 져요. MBB는 발발발이죠. 발행기간이 다 지고요. MBT와 CMO는 주의하세요. 저당권만 발행기간이 갖고 원리금 수취권 투자한테 가니까 돼요. 장기 투자자수 CMO는 콜방어 가능해서 콜방어 가능한 건 두 개가 있어요. MBB와 CMO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자체가 MBB하고 CMO가 계속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 MBB가 많이 나와요. 꼭 염리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298페이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료는 매달 바뀌기 때문에 그냥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 이번에 보시면은 장기 모기지론을 공급합니다. 보금자료를. 대출해주진 않아요. 그 다음에 주택연금도 보증 업무를 해줘요. 지급하지 않고 주택금융신용보증 업무와 주택유동화증권의 발행 업무인데 이 네 가지 중에서 아닌 건 나올 수 있죠. 법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본 거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게 자, 어떤 게 연결시킬 수가 있냐면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지금 페이지 301페이지 가시면은 자, 우리나라가 발행하는 게 밑에가 MBB가 주택자산채권 담보부 채권이에요. CMO가 MBS입니다. 그래서 의의에 보시면 양가로 2번 그대로 떴어요. 시험 문제. 장기 모금 기준에 소요되는 자금은 이 주택저당채권 담보부 채권이 MBB와 주택저당증권 CMO로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MBB는 채권이고 증권은 수익증권이에요. 그래서 MBB는 소지자한테 원리금을 지급하고 MBS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서 수익자한테 수익을 분배한다.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이제부터 긴장하실 게 리츠는 무조건 뜹니다. 법 바뀐 거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표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출에 나왔던 것들만 제가 좀 체크를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 회사 무조건 100%입니다. 부동산 신탁 회사가 아니라 투자 신탁입니다. 신탁 회사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 10월 28일 날 시험 시행일 날짜로 가는데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2017년 9월 22일 날 시행되는 걸 합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떠요. 그죠? 그래서 그 뜨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가 이따가 얘기해 드리고, 자, 리츠에 대한 의의는 뭐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의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법서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요에 대한 개정에 대해서 우리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제가 요거를 강의를 할 때는 법이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뀐 거를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예상 문제 때나 그때 프린트로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꼭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다음에 PF예요. PF도 요거 다음이 또 강력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가면은 리츠로 갈게요. 자, 리츠라는 것은 자, 우리가 주식을 공모하죠. 공개 모집을 해서 자, 우리가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한테 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주식을 발행해요. 그럼 얘는 꼭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의 소유 지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소유 지분을 총 자산에 우리가 70% 가져가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출제가 됐었는데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에 투자를 합니다. 투자하고요. 그럼 여기서 오피스텔에서 수익이 생기면 성장보다는 배당 명목으로 갑니다. 성장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부 유보하면 안 되죠. 보통 이제 그 기업들은 거의 배당을 잘 안 해주는 취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뀌어갖고 자기관리 리츠가 이제 바뀌었는데 그건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MBS나 부동산 증권에 투자해서 지금 마트 저당 수익에 대해서 줄 수 있고 개발 사업에도 투자할 수가 있어요. 또 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의를 가면은 리츠는 불특정 다수의 투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그 자금을 부동산 소유 지분이나 MBS에 투자해서 배분해서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직접 투자 방식이 아니죠. 신디케이트 같은 경우는 직접 투자거든요. 신디케이트는 여러 가지 공동 투자를 해서 우리가 거기에 지분을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에 대한 걸 주거든요. 근데 얘는 간접 투자예요. 주식을 투자했기 때문에 간접 투자. 제가 만약에 직접 투자했으면은 자, 부동산 소유한 거에 대해서 황금성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때요? 주식을 샀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여기 투자하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증권화해서 황금성이 또 높아지죠. 그 다음에 부채금융이 아니라 지분금융이라는 자체가 가장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배당과 시세 차이를 얻고 원금의 손실이 있습니다. 펀드처럼 지분에 참여하니까. 그럼 오른쪽에 이제 부동산 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 투자회사는 제가 하라는 것만 의의 2번 주식회사면 상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상근 상시로 근로하는 임원은 다른 회사의 상근 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니츠는 꼭 니츠 회사만 합병해 다른 회사 합병하면 안 돼요. 그 부동산 투자회사의 종류서부터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인데, 자, 여기를 이제 크게 이제 봅니다. 자, 자기관리 리츠. 자기가 직접 관리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또 나오잖아요. 관리 파트에서. 그 다음에 위탁관리가 있습니다. 위탁관리. 위탁관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도난 회사 사들이는 기업구조조정이 이제 우리가 조금 법이 완화되고 기업을 살려야 되니까 실체상이 아니지만 이 숫자가 아직 많다는 거죠. 자기관리보다. 자, 그러면은 자, 첫 번째는 실체 여부예요. 실체 여부.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자기관리 회사는 실체형입니다. 상근 임직원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간단하게 갈게요. 요약으로 굉장히 길지만 직원도 있고 지점도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어요. 근데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조정은 자,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명목입니다. 명목형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직원 없어요. 직원 없고 그 다음에 지점을 설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관리, 자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죠. 그래서 자산관리에 대한 필요성, 자산관리회사한테 맡기냐 안 맡기냐,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필요성은 자기관리는 왜 자산관리에 맡기겠어요? 얘네들이 맡기는 거죠. 위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강력한 게 이제 우리가 이제 거기 보시면은 일단은 자기관리는 실체형이죠. 실체형이기 때문에 어때요? 임직원 상근해야 되고 직접 운영하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명목이니까 자산관리에서 위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다시적으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죠. 종류입니다. 기업구조정 넘깁니다. 기업구조정은 명목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얘도 그 자산관리회사한테 위탁을 하죠. 그 다음에 얘 둘은 지점 없고 직원 없습니다. 자산관리회사의 개념과 투자자문회사의 개념만 잡으세요. 자산관리회사는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 위탁을 받아서 투자 운영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고, 자문은 자문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얘는 그냥 그 위탁을 받아서 투자회사한테 투자 운영에 관해서 자문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합니다. 그 다음 밑에 가시면 이제 설립 방법이 이제 발기 설립이에요. 발행 주식의 전부를 인수해서 현물 출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설립할 때는 현금으로 갖고 오라 그래요. 현찰 박치기. 현물 출자가 안 돼요. 물건으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용을 본다면, 자, 어떻습니까? 설립자본금이라는 게 작년에 개정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작년에 나왔죠. 27회 때는. 그래서 법 바뀐 건 무조건 뜹니다. 설립자본금입니다. 자본금은 자, 우리가 533이라고 제가 외우라고 그러거든요. 오프라인에서 강의할 때. 그럼 533. 자, 533이라는 자체는 5억, 그 다음에 3억, 3억이다. 533으로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면요. 오른쪽에 가시면은 이제 그 자가관리 부동산 투자의 설립보고는 뭐, 어떻습니까? 내용 1, 2, 3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업인가라는 게 나와요. 영업인가라는 건 이제 설립이 아니라 영업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 영업인가였는데 자가관리만 영업인가로 신청을 하게 되고요. 영업인가로 신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은 등록사항으로 바뀌었어요. 물론 뭐 우리가 공모 같은 거 사모는 이제 등록인데 위탁관리는 공모는 영업인가로 하는데 거기까지는 또 체크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양가로 1번에 가시면 위탁관리와 기업구조정 업무를 하려면 국장에 등록해야 되고, 최저자본금이에요. 자, 그럼 아까 설립자본금하고 틀려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6개월 후에는 이 정도는 갖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최저자본금이. 그래서 아까 533이었잖아요. 근데 최저자본금은 자, 533의 7호, 70억, 50억, 50억이요. 7호. 그래서 533의 7호, 533의 7호 전화번호. 그럼 이렇게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순서가 중요하죠. 자기관리, 위탁관리, 기구라고 외우세요. 기구. 자위기구. 그래서 어떻습니까? 5단이죠. 5, 7이 35가 됐죠. 35, 35. 그런 식으로 가셔서 얘가 작년에 떴기 때문에 설립자본금을 좀 체크를 하시는데, 자, 주식의 발행에서 이제 올해 뜹니다. 주식의 공모라는 게 있죠. 기업구조정은 항상 특혜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전까지 발행한 주식을 이제 주식입니다. 일반 청약한테 제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한 종수의 30% 이상을 청약을 해야 돼요. 주식 공모. 그래서 2년 이내가 이제 작년에 바뀐 거고, 올해는 주식의 분산입니다. 자, 이게 나와요. 자, 주식의 분산이 1인당 소유 한도거든요. 주식이 1인당 소유 한도. 얘가 이제 9월 22일자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법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 바뀌기 전에는 우리가 자기 관리는 30%, 거의 보시 30%죠, 이상. 근데 얘는 40%. 얘는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50%로 상향 조정돼요. 요게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30을, 자기 관리를 30을 50을 고쳐주세요. 위탁 관리도 50으로. 그래서 1인당 소유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1인당 한도를 재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현물 출자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저자본금 이상 갖추기 전에는 현물 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친주 발행할 수 없다는 것은 설립 때는 안 되고요. 영업인가 전에는 안 되고 영업인가를 갖추고 이 최저자본금 준비가 다 끝난 다음에 그때부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주의 상장하고요. 업무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뭐 처분 제한 같은 경우는 자, 이 기업구조는 처분 제한이 없어요. 조항이. 그러면서 특혜를 주면서 이 회사가 이걸 막 처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국내에서는 이제 주택법에 따른 주택과 주택이 아닌 부동산은 1년, 다른 것들이 정관에 따르고요. 자산의 구성은 출제가 잘 안 바뀌었지만은 그래도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기업구조는 조항이 없어요. 이 조항이. 근데 일반 부동산 투자에서는 그 최저자본 준비 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분기 말 총 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의 70%, 자, MBS와 현금의 10%니까 80%가 되겠죠. 그래서 전체를 8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 주가 현금으로 구성해야 됩니다. 그 중에 총 자산 100분의 70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돼요. 건축적인 부동산 포함되고요.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도 1번, 총 자산 중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비율은 주주총회 특별별로 얻고요. 그 다음에 이때 배당이 바뀌었어요. 자, 배당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그 배당을 한다는 자체는 이제 투자자를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연도 이익 배당 한도의 90% 이상을 주주한테 배당을 하게 돼 있어요. 금전 현금 배당 다 됩니다. 근데 이익 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하게 돼 있는데 자기관리 리츠는 이걸 깎아줬어요. 야, 니네들 50%만 배당하고 나머지 먹어. 그 대신 좀 설립 좀 해라. 근데 아직까지 얘는 90이거든요. 자기관리 리츠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자기관리 리츠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인세 면제가 안 됩니다. 법인세 면제가 안 돼요. 혜택이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90% 이상 갖추면 법인세 면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법인세 면제가 되려면 90% 가져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 배당을 해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2016년 12월 31일이 2008년 12월 30일 연장됩니다. 무조건 뜹니다. 그래서 완화시켰죠. 50% 이상을 주주한테 배당해야 된다. 이익 준비금을 적립할 수도 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관리와 기업구조는 이익을 배당할 때는 이익을 초과해 또 배당할 수가 있다. 차익 및 사채 발행도 잘 나와요. 우리가 지분이기 때문에 사채가 들어간다면 좀 의심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후 자산을 투자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존 차입금 및 발행 사채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금을 차입하고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하셔야 돼요. 자금 차입 및 사채 발행은 자기 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만 그 주주총회 특별권을 얻으면 그게 이제 의사회의 의결사항인데 10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금 차입 사채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업구조조정은 법인세가 면제가 되면서 설립이 또 여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주식 공모에 대한 제한이 없고 부동산 처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자산의 구성도 없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식 공모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그 제한이 없다라는 걸 꼭 제한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1인당 소유 한도도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회계 처리라는 자체가 간평에 나섰어요. 요거는 이제 엑기스입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부동산 자산의 운영에 관해서 회계 처리를 할 때는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회계 처리 기준에 따라야 된다.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엔 제가 이직 강의에서는 또 중요합니다. 금융 파트에서는 PF만 하면 다 끝나거든요. 자, 우리가 넘기시면 신디케이트와 조인트 벤처는 지분금융이라는 것만 나왔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요. 특히 이제 신디케이션 자체는 우리가 그 채권형이 아니라 지분 형태로서 직접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올해 출세될 수 있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1인당 소유 한도가 30, 40을 50%로 상향 조정했다는 거. 그 다음에 자기관리 리츠가 50% 배당이 2016년 12월 30일까지였는데 18년도로 했다는 것은 올해는 50에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나중에 특강 때 또 예상 문제를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문제집 해도 문제집 나갈 때도 아마 그 법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나 문제집을 할 때 그때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PF로 가셔서 PF도 출제 빈도가 높아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도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에 또 우리가 또 강의를 좀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PF에 대해서는 이제 또 제가 강의를 좀 스타일을 바꿔서 좀 업그레이드해서 강의도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0강 만나보도록 하겠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